1941년 6월 22일 이른 아침 바르바로사 작전은 발동되었다. 이는 독일이 크레타를 침공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무력 충돌이었다. 독일은 3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는 엄청난 수치였지만 실상 아돌프 히틀러의 군대는 이처럼 대규모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았다. 역사는 나중에 이것이 독일의 첫 번째 중대한 실수였음을 증명하게 되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대한 제3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자멸했지만 그 과정의 시작은 소련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히틀러는 애초에 프랑스와 영국이 패배하고 유럽이 완전히 정복된 후에야 소련을 침공할 계획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직접 겪은 베테랑으로서 그는 두 전선에서 싸우는 위험과 독일의 빈약한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고 배경에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존재했으며 미국은 나치 독일에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이미 독일은 필수 물자, 특히 식량과 석유가 부족해지고 있었으며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소련을 약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결국 독일은 최근 6주 만에 강대한 프랑스를 무찌른 바 있었고 붉은 군대는 이른바 1939년에서 40년 겨울전쟁에서 핀란드와의 전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히틀러에게 이것은 제3제국이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신호였으며 반면 스탈린의 병사들은 단지 경험도 없고 승리에 대한 의지도 없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인식이었다. 문제는 소련은 프랑스와 저지대 국가들보다 10배 이상 넓었고 독일군은 불과 1년 전 서부를 공격했을 때보다 약간 많을 뿐인 병력으로 작전에 나선 것이었다. 게다가 히틀러가 보유한 전차 병력도 단지 30% 더 많을 뿐이었다. 이 전차 부대는 프랑스를 무찌를 때 결정적인 선봉 역할을 했던 독일의 정예 부대였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독일 병사들은 러시아로 도보나 말을 타고 진군해야 했다. 차이점은 바르바로사 작전의 공격 전선은 1200마일 약 1900km이 넘는 길이라는 점이었다. 독일 육군의 참모본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농지를 점령하는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었다. 이는 무려 2천만에서 3천만 명에 달하는 소련 시민들을 굶주리게 하겠다는 뜻이었지만 나치 독일은 이것을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보았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희생으로 간주했다. 소련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 또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히틀러는 장군들에게 이 승리를 얻기 위해 3달이 주어진다고 말했고 그 후 영국을 상대로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 마지막 결전을 치르겠다고 했다. 침공이 시작된 첫 며칠과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련의 지도자 요제프 스탈린이 임박한 공격에 대한 어떤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스탈린이 독일군이 옛 폴란드 국경에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다는 정확한 보고를 받았음을 밝혀냈지만 아마도 독일이 불과 2년 전 소련과 비밀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인지 그는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약 500마일, 약 800km의 전선에서 압도적인 독일군의 힘은 첫 2주 동안 방대한 소련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상공에서는 루프트바페가 붉은 군대의 공군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발트 3국은 북쪽에서 빠르게 점령되었고 중앙에서는 옛 폴란드 대부분이 순식간에 휩쓸렸다. 다시 한번 독일군은 저항 불가능한 힘처럼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3년 만에 벌어져서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고 결국 소련군이 침략한 독일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들을 밀어내어 마침내 제3제국의 심장부인 베를린까지 진격하게 되었을까? 러시아인들은 이에 대해 한 단어로 설명했다. 그들은 이것을 바그라티온이라 불렀다. 1944년 결정적인 해이자 히틀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 1943년 초 최대 12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잔혹한 스탈링그라드 포위전이 끝났다. 그 순간부터 전세의 균형은 바뀌기 시작했다.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은 쿠르스크 전투였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갑전이자 소련군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닌 승리였다. 스탈린은 스탈링그라드와 쿠르스크 이후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함을 깨달았다. 쿠르스크 이후 붉은 군대는 5개의 군 집단을 동시에 운용하여 독일군을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몰아냈다. 이 가을 공세는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벌어졌으며 드네프르 전투로 통칭되었다. 로코소프스키 장군이 이끄는 중앙전선은 9월에 키예프 북쪽 드네프르 강에 도달했고 그 뒤를 베로네즈 전선이 남쪽에서 따랐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키예프는 11월 6일이 되어서야 탈환되었지만 이는 구 우크라이나 수도가 다시 소련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했고 동시에 폭 200마일, 깊이 90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었다. 12월 말까지 전선 전체는 수백 마일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크림반도는 고립되었고 드네프르 강은 도하되었으며 중앙전선은 프리피아트 근처 카로스텐시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교두보를 형성했다. 붉은 군대는 북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1914년 1월까지 레닌그라드 전선과 볼호프 전선은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과 2만 2천 무니포를 집결시켰고 해안 밖에는 발트 함대가 대기 중이었다. 붉은 군대의 공격은 1월 14일에 시작되었고 곧 독일군을 밀어냈다. 레닌그라드에 떨어진 마지막 독일군 포탄은 1월 23일에 낙하했다. 4일 후 저녁 8시경 도시 하늘은 300문 이상의 대포가 승리를 축하하며 일제히 발사한 포탄의 색으로 물들었다. 880일 동안 지속된 끔찍한 레닌그라드 포위전은 마침내 끝났다. 이러한 중요한 승리를 통해 스탈린은 배신하고 잔혹했던 독일인들에게 복수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1943년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위해 싸운 해였다. 1944년은 그들이 전장을 동프로이센 등 독일 영토로 옮기는 해가 될 것이었다. 1944년이 되자 독일군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적절한 기갑, 화력 지원과 병력,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사들은 참호를 파고 기관총과 대전차 포만으로 진지를 방어해야 했다. 보급 부족으로 인해 독일군 병사들 사이에는 허무함과 암울함이 퍼졌다. 중앙전선에서는 1943년 여름 이후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전사했으며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참호와 포탄 구덩이, 방어진지들이 줄지어 있는 전선을 지키는 처지로 내몰렸다. 전진이나 후퇴는 겨우 몇 야드 단위로 측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스탈린에게 강철이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한다는, 다시 말해 히틀러가 동부 전선에 병력을 더 보낼 수 있기 전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동기를 더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히틀러에게 있어 문제는 이미 서부 전선에서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점이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 상륙했다. 이날은 역사의 D-Day로 기록되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역사상 가장 큰 해상 침공 작전이었으며 약 5,000척의 상륙 및 강습정, 289척의 호위함, 277척의 기로의 제거선이 동원되었다. D-Day 당일 약 16만 명의 병력이 영불 해협을 건넜다. 이 수치는 이후 며칠 동안 증가하여 6월 말까지 총 87만 5천 명의 병력이 상륙했다. 연합군의 첫날 사상자는 최소 10,000명으로 그중 4,414명이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군은 사망, 부상, 실종 또는 포로를 포함하여 5,000에서 9,000명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는 불과 2달 만에 해방되었고 제3제국 서부 국경에서 연합군이 빠르게 진격하는 모습은 히틀러의 관심을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게 했다. 그는 강력한 중앙 집단군 덕분에 동부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과신이 결국 히틀러의 파멸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가 자신만만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1938년부터 1941년까지 히틀러의 대담한 도박은 일련의 놀라운 독일군 승리로 이어졌다. 독일군 고위 지휘부 대부분은 히틀러의 계획에 회의적이었지만
초기 승리들은 히틀러로 하여금 자신의 전쟁 지휘 능력에 확신을 갖게 했고, 동시에 고위군 지휘관들의 판단을 본능적으로 경멸하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모든 승리는 자신의 천재성 덕분이고 모든 패배는 장군들의 무능함 탓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장교들을 해임했고 점차 아첨하는 자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으며, 그들은 히틀러의 점점 더 비현실적인 전략적 인식을 지지했다. 히틀러는 군사 계획에서 유능한 아마추어였다. 그의 군사적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보병으로 복무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다. 같은 세대의 많은 독일인들처럼 그는 독일이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은 투지의 부족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그러한 투지를 구현한 인물로 여겼고, 끝까지 저항하려는 열정을 보이지 않는 독일 장군들에게는 가차없이 대했다. 히틀러는 1944년의 소련에 대해 단지 조금만 더 버티면 1917년처럼 붕괴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소련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독일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흔들 수 있었기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두 전선에서 독일의 전략적 열세가 점점 분명해지자 히틀러는 점점 현실을 외면하고 기적의 무기와 적의 실수를 마지막 희망으로 삼기 시작했다. 1944년 독일이 전략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자 히틀러는 한치의 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렸다. 전술적 후퇴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독일 병사들이 더 나은 방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히틀러에게 있어 전술적 후퇴는 패배주의와 의지 부족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1944년 동부 전선 독일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주요 도시들을 저항 거점으로 만들고 소련군이 방어선을 돌파하더라도 그 도시의 주둔한 병력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라고 지시했다. 후퇴는 절대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러한 태도의 즉각적인 결과는 히틀러가 전술적 후퇴, 심지어 아주 사소한 후퇴조차도 자신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독일 육군 전체, 특히 중앙 집단군은 전술적 유연성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붉은 군대에 더 취약해졌다. 독일 중앙 집단군과 벨라루스에서의 소련군 공세. 1944년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점점 더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잃었다. 러시아인을 분노하게 만든 대가로 독일은 막대한 대가를 치렀으며 수천 명의 부상자들이 전장에 버려졌다. 소련군과 철의 의지를 가지고 싸운 부대들조차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붉은 군대는 봄 공세가 시작되자 이 약점을 가차없이 이용했다. 더 많은 포위와 탈출이 이어졌으며 그때마다 독일의 전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하지만 주된 타격은 더 북쪽, 독일 중앙 집단군을 향해 가해졌다. 정교한 기만 작전 덕분에 독일은 자신들을 향해 모이고 있는 병력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지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었다. 1944년 6월 22일 붉은 군대 17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4000대 이상의 전차와 자주포, 이사만, 무늬 포병 및 중박격포의 지원을 받으며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은 전쟁 중 독일의 어떤 작전만큼이나 치명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독일 중앙 집단군을 단숨에 압도하고 괴멸시켰다. 7월 4일까지 중앙 집단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독일 전선에는 400km의 거대한 공백이 생겼으며 장군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약 35만 명의 독일군이 전사, 포로 실종되었다. 이 패배의 규모는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손실마저 능가했으며 소련 기갑부대는 그 성공을 즉시 활용했다. 독일군은 이 거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편성된 부대와 전환 부대를 급히 투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7월 말이 되자 붉은 군대는 비텝스크에서 비스툴라 강까지 진격했고 바르샤바 외곽에 도달해 있었다. 독일 중앙 집단군은 붉은 군대의 엄청난 공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소련군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결과 독일은 중앙 집단군이 주공을 맞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전차 부대의 상당수가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북부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중앙 집단군은 대부분 보병 중심의 전력이었으며
전차나 항공 지원은 매우 미약했다. 1944년 5월 30일 모델 장군이 히틀러를 설득해 저16기갑 군단을 중앙집단군에서 우크라이나 북부 집단군으로 전출시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바그라티온 작전 직전 중앙집단군은 34개의 보병사단, 2개의 루프트바페 야전사단, 7개의 치안사단, 2개의 기갑 척탄병사단, 1개의 기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방에는 여러 헝가리 사단이 있었지만 독일은 이들 부대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총합으로 볼 때 벨라루스 내 독일군 전력은 52개 사단에 해당하는 전력이었으며 약 40만 명의 전투 병력과 추가로 40만 명의 지원 인력, 행정요원 및 비전투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상당한 전력이었지만 방어해야 할 지역은 매우 광대했다. 방어 전선의 길이에 비해 독일 보병사단은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각 사단은 평균 약 30km의 전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정상 기준의 거의 2배에 해당했다. 이는 각 전선 1km마다 약 80명의 전선 보병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뒤를 평균 22대의 돌격포가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독일군의 전선 배치 밀도가 낮았기 때문에 중앙집단군의 작전 참모들은 전략 예비 병력을 거의 배치하지 못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단은 전선의 일정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보병 방어선을 돌파하면 방어 기피는 거의 전무했다. 독일은 주요 도시와 거점에 부분적으로 요새화를 진행했지만 이 지역들은 주로 지원병들에 의해 약하게 방어되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 보병의 질은 꾸준히 저하되었고 이는 막대한 전사자 수 때문이었다. 1943년 이후로는 알자스인, 폴란드인 등 독일 변방 지역의 소수 민족들이 꾸준히 유입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히틀러의 독일을 위해 죽을 의지가 없었다. 기갑부대는 이러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연료 부족은 훈련을 심각하게 제한시켰고 이는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다. 전쟁 초반 독일군이 가졌던 전술적 우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독일 병력의 질은 점점 평범해지는 반면 소련군의 전투 능력은 향상되고 있었다. 중앙집단군은 방어 준비가 된 진지에서 전투를 벌였다. 바그라티온 작전이 개시되기 전 몇 달 동안 벨라루스 전선은 비교적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독일군은 광범위한 야전 요새화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각 사단은 깊이 55개 구축했고 이 진지에는 강화된 기관총 진지와 박격포 진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요새는 거의 없었다. 방어 벨트는 매우 조밀하게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철조망과 일부 대전차, 장애물로 보호되었다. 이 시점에서 보병은 판처파우스트 대전차 로켓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견인식 88mm 고사포로 보강되었다. 한편 바그라티온 작전에 참가한 붉은 군대는 막강한 전력이었다. 4개의 소련군 전선에는 총 118개의 소총사단, 8개의 전차 및 기계화 군단, 6개의 기병사단, 13개의 포병사단, 14개의 방공사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총 17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독일군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소련 소총사단은 일반적으로 독일군보다 소규모였으며 평균 병력은 3,000명이었다. 바그라티온 작전 당시 이 병력 수를 평균 6,000명으로 끌어올리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다. 1944년이 되자 소련의 소총군단은 활용면에서 영국군이나 미군의 보병사단과 맞먹는 수준이 되었고 전차 군단도 미군 기갑사단과 규모가 유사했다. 6개의 기병사단은 산림이나 습지처럼 기갑 차량이 움직이기 어려운 지형에서 소련군의 기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했다. 서유럽에서는 기병이 쓸모없는 구식으로 간주되었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여전히 유용했다. 소련군은 장비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작전 초기 단계에서만 약 2,715대의 전차와 1,355대의 돌격포가 투입되었으며 이는 독일군에 비해 약 6배의 우위였다. 소련 전차의 약 40%는
소총군단에 배속되어 돌파 단계에서 직접적인 화력 지원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60%는 전차, 기계화 및 기병부대에 배속되어 돌파 후에 기동전 단계를 수행했다. 대부분의 소련 전차는 중형 전차였으며 가장 흔한 것은 76mm 포를 장착한 T-3433형이었다. 새로운 T-34-85 전차는 1944년 초에 실전 배치되었고 일부 전차 여단에서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배치되었다. 일부 소련 부대는 미국에서 공여된 M4A2 셔먼 전차도 운용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독일군 후방에 존재한 대규모의 빨치산 운동이었다. 벨라루스는 소련 내 최대 규모이자 가장 활발한 빨치산 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전사 12년부터 장비 및 인력의 대규모 공중 보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43년 초 벨라루스 내 빨치산 병력은 약 15만 명이었고 1944년 6월에는 27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157개의 여단과 83개의 소규모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독일군의 상당한 병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러시아 자료에 따르면 벨라루스 빨치산은 전쟁 기간 동안 화차 11,128량, 장갑 열차 34대, 차량 18,700대, 장갑차 1,355대, 적군 50만 명을 파괴했다고 한다. 바그라티온 작전, 소련판 디데이. 바그라티온 작전의 공식 시작은 1944년 6월 23일 오전 5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전선 전체에서 강력한 포격 준비로 시작되었다. 평균적으로 각 포병 화기에는 2단위 분량의 탄약이 할당되었다. 이는 122mm 곡사포 한 문당 168, 즉 약 6톤의 탄약을 의미한다. 이 포격은 잔인하게 진행되었으며 평균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대부분의 포격은 처음 10에서 20분간의 집중 사격으로 시작되었으며 독일군 참호선의 깊이 6km까지를 타격했다. 이 포격은 전방 참호를 파괴하고 독일 보병이 더 깊은 방어선으로 후퇴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각 포병은 사격 속도를 점차 높였으며 첫 포격의 마지막 5분 동안에는 각 무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로 사격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방 참호선을 최대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롤링 바레이지, 점진 포격가 이어졌으며 독일군 방어가 특히 밀집된 구역에서는 이중 점진 포격이 수행되었다. 이 전술은 포병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는 주 방어선과 중간 방어선을 순차적으로 포격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참호선에서 시작하여 주 방어선만을 집중 타격했다. 이는 동부 전선에서 이중 점진 포격이 사용된 최초의 사례이며 바그라티온 작전에 투입된 소련 포병의 밀도 덕분에 가능했다. 세계 다연장 로켓포 사단과 수많은 소규모 부대들도 이 준비 작업에 참가했다. 이들의 목표는 기존 포병 목표와 대부분 겹쳤으며 목표 지역을 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독일 포병은 미약한 방역 포격을 시작했지만 즉시 소련의 장거리 특수 포병 부대에 의해 제압되었다. 독일군 기록에 따르면 이 포격 준비는 전쟁 중 본 적이 없는 수준의 강도와 파괴력을 지녔다고 한다. 포격 후에는 보병의 첫 공격이 이어졌다. 붉은 군대는 중무장한 보병 부대를 고도로 집중된 화력 지원과 함께 투입했다. 이 조합은 준비가 미흡했던 독일군 방어선에 치명적이었다. 오후가 되자 제3기갑군은 방어선이 심각하게 뚫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 시점에서 소련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스몰렌스크에서 오르샤까지 이어지는 모스크바 민스크 간 고속도로였다. 이 지역은 1943년에서 44년 가을과 겨울 동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독일군은 이곳을 중점적으로 요새화하고 지뢰를 매설해 두었다. 그 결과 오르샤를 향해 공격하던 소련 제11근위군은 특수 돌격 부대를 투입했다. 이들은 가장 밀도가 높은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병 및 전차 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5개의 소총 사단과 함께 공격했으며 이 중 남쪽 3개 사단은 요새화된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장갑 공격 부대가 선두에 섰다.
각 공격부대는 지뢰 제거 롤러를 장착한 T-34 전차 10대로 구성된 전차 중대와 그 뒤를 따르는 IS 이 또는 KV 전차 21대로 구성된 산화종 전차 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강력한 장갑 전력과 화력을 뒤따라 소총 연대의 제1파가 투입되었으며 화염방사 전차 중대와 칭 돌격포 연대가 그들을 지원했다. 이 인상적인 부대는 빠르게 전진하지는 못했다. 지뢰와 전차 장애물 문제가 있었고 포격으로 생긴 포탄 구덩이에는 판처파우스트를 들고 숨어있는 완강한 독일 보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전면전의 하루가 끝날 무렵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비텝스크 도시는 포위 직전이었고 민스크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제11 근위군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었다. 독일군은 여전히 이것이 소련의 주력 공세라고 믿지 않았으며 전략 예비군을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6월 24일 아침이 되자 제3기갑군 사령관 거르크 한스 라인하르트 장군은 붉은 군대가 비텝스크를 포위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도시는 방어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오전이 끝날 무렵 두 개의 소련군이 비텝스크 서쪽 후방에서 빠르게 집결 중이었고 독일 저13군단 전체가 포위될 위기에 처했다. 현장의 독일 당국은 포위망을 돌파하여 병력을 탈출시키기 위한 돌파 작전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인하르트 장군은 독자적인 행동 권한을 요청했으나 히틀러는 후퇴를 완강히 거부하며 이를 거절했다. 에른스트 부슈 원수는 어쩔 수 없이 보병 사단들에게 도시 방어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소련군이 비텝스크를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고 모든 독일군은 포로가 될 운명이었다. 비텝스크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자 소련군 양측 전선은 서로 연계하며 기동작전을 시작했다. 6월 24일 오후 제1발트 전선 소속 제1전차 군단이 남서쪽으로 이동했고 정찰부대는 이미 드비나 강에 도달해 손상된 다리를 확보한 상태였다. 6월 25일 아침 제4 루프트와페 야전사단이 제구군단 소속으로 오스트로브노에서 포위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타이거 라인이라 불리는 제2방어선 상에서도 포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새벽 2시 45분 제구군단은 드비나 강 서쪽의 제2방어선으로 전투 후퇴를 감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곡까지 붉은 군대 선두부대는 이미 드비나 강 동쪽 제방에 도달했으며 강 동쪽에 여전히 독일군이 있었음에도 다리 몇 개는 파괴해야 했다. 독일의 전술 방어가 돌파되자 그날 저녁 소련군 이반 체르냐홉스키 장군은 부하들에게 기동작전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전은 비텝스크에 고립된 독일 저13 군단을 완전히 포위하고 소련군의 타격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6월 25일 아침 제4 루프트와페 야전사단은 오스트로브노에서 완전히 포위되었으며 그날 저녁 소련 제319군이 이 부대를 압도했고 제246보병사단과 제6 루프트와페 야전사단 역시 같은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부슈 원수는 히틀러에게 비텝스크 인근에서 최소한 하나의 군단이라도 후퇴시켜 돌파 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히틀러는 명령은 명확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싸우거나 죽음을 각오하라. 두 개의 독일군 사단은 비텝스크 남서쪽 10km 지역에서 고립되었고 한 보병 사단의 일부는 도시에 갇힌 상태였으며 소련군은 항공폭격과 지속적인 보병 공격으로 방어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6월 26일 저녁이 되자 비텝스크 수비대의 방어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고 소련 제39군은 여러 지점에서 독일군 방어선을 관통했다. 그날 저녁과 이후 며칠 동안 수만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혔으며 이들을 전선 근처의 포로 수용소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1944년 패배자의 퍼레이드, 독일군을 굴욕시키는 법. 중앙집단군의 괴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육군이 겪은 가장 큰 단일 패배였다. 불과 2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붉은 군대는 16개월 전 스탈링그라드에서보다 더 많은 사단과 병력을 파괴했다. 병력과 장비의 막대한 손실로 인한 갑작스러운 공백은
독일군이 북부 집단군과 우크라이나 북부 집단군에서 사단을 재배치하게 만들었고 소련군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인한 독일의 전체 손실 규모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독일은 25에서 30개 사단에 해당하는 병력을 상실했으며 그중 17개 사단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최소 인명 손실은 30만 명이며 실제로는 35만 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약 15만 명은 포로가 되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포로 수용소로 이송 중이거나 수용소 내에서 영양실조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독일의 동부 전선 패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은 소련 수도에서 일어난 뜻밖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독일군 포로들이 소련 전역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된 반면 스탈린은 이들 중 최소한 3분의 1을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웠다. 1944년 7월 17일 오전 11시 5만 7천 명의 독일군 포로를 태운 열차 행렬이 동부 전선에서 소련의 수도로 출발했다. 이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포로들을 호송한 군인들조차도 포로들 자신도 모스크바 시민들도 공산당 고위층이 기획한 퍼레이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7월 14일부터 독일군 포로들은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디나모 스타디움과 모스크바 경마장에 수용되었다. 포로가 탑승한 18개 열차는 경마장에서 레닌그라드 대로와 트베르스카야 거리, 마야콥스키 광장, 가든링을 지나 쿠르스크 기차역까지 행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나머지 8개 열차의 독일군 포로들은 마야콥스키 광장에서 가든링을 따라 칼루시스카야 광장까지 그리고 다시 남동쪽으로 레닌 대로를 따라 카나치코보 기차역까지 행진하도록 되어 있었다. 모스크바 군광우 사령관 파벨 아르테미에프 대장이 행렬 전체를 지휘했으며 공공질서와 교통안전은 모스크바 헌병사령관 쿠즈마 시닐로프 소장과 경찰청장 빅토르 로만첸코 2급 인민위원이 담당했다. 이 퍼레이드에 대한 공식 발표는 행진 당일인 7월 17일 프라우다 신문의 뒷면에 모스크바 경찰청장의 이름으로 게시되었다. 모두에게 놀라운 소식이었다. 공지에 따르면 1944년 7월 17일 5만 7,600명의 독일군 포로가 포로 수용소로 향하는 길에 모스크바 중심부를 행진할 예정이었으며 정확한 행진 경로도 안내되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편한 장소에서 퍼레이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모스크바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해당 경로를 따라 교통과 이동이 제한될 것이란 통보도 받았다. 모든 소련 시민들은 경찰의 질서 유지에 협조하고 포로들에게 어떤 방해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예정대로 오전 11시 독일군 포로들은 600명씩 20명씩 나란히 대형을 이루어 모스크바 경마장을 출발했다. 그들은 충분한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아 긴 행군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 깃발이나 상징물 없이 맨몸으로 행진했다. 모두 팔과 다리가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탈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총 1227명의 포로 장교들이 이 행진을 지휘했다. 행진 선두에는 19명의 장군과 6명의 대령이 전투 훈장과 정복을 착용하고 나섰으며 그 뒤를 또 다른 대령 및 중령들이 따랐다. 행진에 참여한 장성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있었다. 제27군 단장 보병대장 파울 구스타프 펠커스, 저13군 단장 보병대장 프리드리히 골비처, 제12군 단장 중장 빈첸츠 밀러, 모길요프 주둔군 지휘관 소장 고트프리트 폰 에르트만스 도르프, 보브루이스크 군사령관 중장 아돌프 하만. 에르트만스 도르프와 하만은 이후 전범 혐의로 공개 처형되었으며 빈첸츠 밀러는 강경한 판 나치가 되어 동독에서 군 경력을 이어갔고 심지어 동독 인민의회 의원이 되었다. 그는 1961년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 펠커스 장군은 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골비처는 소련에서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55년에 석방되었다. 이른바 패배자의 퍼레이드는 모스크바 군중의 침묵 속에서 바라보아졌다. 일부 욕설이 지나가는 독일군을 향해 던져졌지만
돌을 던지려는 시도는 즉시 저지되었다. 시민들은 당황스러워했다. 그들은 이런 형태의 퍼레이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총 1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행진 경로를 따라 모여 강제노동 수용소로 향하는 독일군 포로들의 행진을 지켜보았다. 히틀러는 언젠가 독일군이 모스크바 대로를 당당히 행진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은 결코 이런 식은 아니었다. 퍼레이드는 상징적인 청소 작업으로 끝났다. 살수차들이 독일 병사들이 행진한 거리를 따라 물을 뿌렸으며 이는 모스크바를 더러움으로부터 씻어낸다는 의식을 상징했다. 퍼레이드가 끝난 몇 시간 후 도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전쟁은 여전히 서부에서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에게 이 퍼레이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제 희망이 있었고 전쟁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머지않아 전장에서 복무 중이던 이들과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중앙 집단군의 생존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그들 대부분은 1950년대 중반까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스탈린의 굴라그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광물 채굴과 벌목 작업에 시달렸다. 한편 바그라티온 작전에서 소련군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가장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은 제1벨라루스 전선이었으며 약 6만 5,779명의 병력을 잃었다. 전체 4개 전선의 총 손실은 17만 8,507명이었다. 바그라티온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지만 대가가 따랐다. 작전 개시 후 불과 3주 만에 소련군은 이미 독일군 장성 22명을 포로로 잡았다. 1944년 7월 17일 그중 19명은 5만 7천여 명의 독일군 포로와 함께 모스크바 거리에서 행진했다. 이 행사는 길 잃은 자들의 행진, March of the Lost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공세는 8월 말까지 계속되었지만 첫 몇 주 동안 독일군의 전사 부상 포로 수는 스탈링그라드 전투 때의 피해를 이미 넘어섰다. 독일군 전선의 중앙부는 붕괴되었고 300km 이상 후퇴하면서 방어선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다. 민스크는 포위되었고 독일군의 방역은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이 틈을 타 소련군 지휘부는 동프로이센을 향한 진격을 준비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절망적으로 북쪽과 남쪽 측면에서 사단을 끌어와야 했고 이는 오히려 다른 전선의 방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소련군이 예상하고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두 가지 추가 공세를 시작했다. 하나는 발트해를 향한 공세였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를 서쪽으로 돌파하는 공세였다. 붉은 군대는 바르샤바 외곽에 도달했고 우크라이나 서부 대부분을 확보했다. 결국 이 정력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을 멈춘 유일한 요인은 공급선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소련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고 결정적인 징역이었다. 나치 독일의 몰락을 기념하며 1945년 승리 퍼레이드, 패배자의 퍼레이드는 단지 선전수단에 그치지 않았다. 전쟁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말로 끝났다. 나치 독일은 1945년 5월 9일에 항복했다. 베를린 함락과 대조국 전쟁의 종전 후 6주 뒤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조직되었다. 이번에는 이전의 퍼레이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 행사였으며 패배자에 대한 굴욕이 아니라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기쁨을 표현하고 행진하는 병사들을 향해 환호하며 축하할 수 있도록 격려되었다. 이 퍼레이드는 스탈린 본인의 직접 명령으로 조직되었으며 1945년 승리 퍼레이드는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로 남아있다. 당일 내내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군인, 해군 및 기타 군복무자 등 4만 명과 1850대의 전차, 포병, 각종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다. 퍼레이드 총지휘는 제2벨라루스 전선사령관이자 바그라티온 작전의 영웅인 소련 원수 콘스탄틴 콘스탄티노비치 로코소프스키가 맡았다. 1945년 6월 22일 소련 주요 신문들은 스탈린의 말을 인용하여
6월 2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승리 퍼레이드가 열린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5월 말부터 집중적인 준비가 이루어졌고 6월 초에는 보병부대의 리허설이 모스크바 가든 링크림 다리에서 스몰렌스크 광장까지에서 실시되었다. 포병부대와 기계화, 기갑 차량도 면밀히 점검되었다. 전쟁 말기 각 전선에 배속되어 있던 부대들이 각각의 지휘관에 의해 행진하며 대표되었고 전장의 모든 전선을 상징하도록 훈련된 연대들이 선발되었다. 5월 2일 베를린에서 국회의사당 위에 개양된 붉은 깃발을 가져오기로 결정되었으며 각 연대는 자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군악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승리의 날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은 중앙 비행장에서 그리고 일반 리허설은 붉은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히 짜이고 실행되어야 했다. 6월 24일 오전 10시 소련 원수 거르기 주코프와 로코소프스키는 각각 흰 말과 검은 말을 타고 붉은 광장에 등장했다. 광장은 곧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이어서 1400명의 군악대가 연합하여 러시아 인민에게 영광을 이라는 찬가를 연주했다. 이후 퍼레이드 총지휘관인 로코소프스키가 퍼레이드 준비 완료를 보고했다. 두 원수는 병력을 순시하고 광장에 위치한 레닌 묘소에 경례를 올렸다. 주코프는 단상에 올라 소련 정부와 공산당을 대표해 용감한 소련 병사들과 전 국민에게 나치 독일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축하했다. 그 순간 소련 국가가 연주되었고 장엄한 병력 행진이 시작되었다. 퍼레이드에는 각 전선부대, 국방인민위원부, 해군, 군사아카데미, 군사대학, 모스크바 주둔군 부대 등이 참가했다. 연합연대들은 병사, 하사관, 장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군사 훈장을 수여받은 자들이었다. 전선과 해군 부대들의 행진 뒤 퍼레이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다. 패배한 나치군에서 노획한 200개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던 소련 병사들이 붉은 광장에 입장했고 그것들을 레닌 묘소 앞에 내던졌다. 이는 침략자의 철저한 패배를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오후 11시 모스크바의 하늘은 서치라이트와 수백 개의 풍선으로 밝게 빛났고 지상에서는 불꽃놀이의 포성이 울려 퍼졌다. 다음 날인 6월 25일 크렘린 대궁전에서는 승리 퍼레이드를 기념하는 리셉션, 공식 축하 연회가 열렸다. 모스크바에서의 성대한 축하 이후 소련 정부와 최고사령부의 제안에 따라 1445년 9월 베를린에서는 연합군 부대의 소규모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부대들이 참여했다. 총 4만 명의 붉은 군대 병사들이 승리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1850대의 군용 차량이 동원되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수천 명의 귀빈들과 아마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관람하고 축회에 동참했다. 수년간의 전쟁, 그중 대부분이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소련 국민에게 있어 이날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의 순간이었다.